세상의 마지막 기차요. 82페이지. 이번 역은 오다와라 조마의 역입니다. 안이 비치는 열차가 승강장으로 들어왔다. 공기가 빠지는 소리와 함께 검은색 문이 열렸다. 내가 걸쳐 앉은 벤치 앞으로 배낭을 맨 네모토가 걸음을 재촉하며 지나간다. 두 번째 칸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보고 나도 같은 문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그는 세 번째 칸과 이어지는 연결 통로 옆에 놓인 4인용 좌석에 자리를 잡았다. 발밑에 배낭을 놓고 창틀에 빨꿈치를 기댄 채 바깥 경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약간 떨어진 위치에서 그의 옆 얼굴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41분 후면 니시유기 하마역에 다다른다. 1분 1초가 소중했던 난 그의 옆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데이트할 때마다 늘 옆에서 보던 표정이다. 나는 손을 맞잡고 아직 앳된 그의 옆 얼굴을 올려다보는 게 좋았다. 그의 맞은편에 앉으면 이제 두 번 다시 그의 옆 얼굴을 볼 수 없겠지. 네모토. 문이 닫히는 걸 보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히구치. 잠깐 일이 있어서. 나는 눈을 내리깔고 그와 마주 앉았다. 머뭇머뭇하며 그와 눈을 맞추지 못했다. 딱히 뭘 찾는 것도 아니면서 발밑에 도트백을 뒤적거리며 조금이라도 안정을 찾으려 애를 썼다. 보이지 않게 작게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조금씩 들었다. 그런데 정면에 놓인 그의 얼굴을 쳐다본 순간 하려던 말이 머릿속에서 싹 날아가 버렸다. 탈선 사고가 나고 2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내 꿈에 나왔던 그 얼굴이 숨에 맞닿을 거리에 있다. 머리가 새하얘져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손목시계를 확인하자 승차한 지 5분쯤 지나 있었다. 앞으로 30여 분 정도 더 흐르면 내 모터와 완전히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시야가 희뿌옇게 흐려졌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받아들여야 하는 걸 알면서도 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 현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미안해. 겨우 짜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두 눈에서 눈물방울이 쉴 틈 없이 떨어졌다. 네모토의 동그란 눈동자가 그런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네모토는 왜 우는지 묻지 않았다. 그는 항상 이랬다. 내가 당황해서 정신을 못 차릴 때도 사정을 묻지 않고 내가 진정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 주었다. 지금 내 상황을 그는 알 리가 없겠지. 사고가 나고 나는 10kg 가까이 체중이 줄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쩌다 살이 그렇게 빠졌냐며 놀랄만도 한데 그는 그런 기색조차 전혀 없다. 그저 지그시 바라보면서 내가 울음을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다. 미안해, 네모토. 결혼 날짜가 다가오니까 감정 기복이 살짝 심해져서. 그럴싸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도트백에 손을 집어넣었다. 자기 손수건을 건네는 그를 가로막고 가방 안에 있던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쳤다. 흐르는 눈물과 함께 가슴속 응어리가 아주 조금 삐져나가는 것 같았다.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를 바꾸고자 다른 이야깃거리를 찾았다. 네모토, 다음 주가 생일이잖아. 기껏 생각해낸 한마디를 혀 밑으로 구겨 넣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내일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나저나 경치 참 멋지다. 침묵을 깨며 네모토가 크게 기지개를 켰다. 난 옛날부터 이 열차 안에서 바다를 보는 걸 좋아했어. 네모토가 눈빛을 반짝이며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다. 주택가 너머로 새파란 사가미만이 펼쳐져 있었다. 어릴 때부터 이 열차를 타고 다녔는데 멀리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것저것 생각하는 게 좋았어. 무한한 바다와 내 미래가 이어져 있는 것 같아서 보고 있으면 용기가 생기거든. 바다는 근사해. 진짜 멋져. 열차가 고이소역에 정차했다. 바닷바람이 머금고 온 희미한 바다 냄새를 남기며 문이 닫혔다. 네모토, 뭐 하나 물어봐도 돼?
마음이 좀 진정되어서일까? 엉겁결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 입으로 묻기엔 좀 창피한데. 뭔데 그래? 아니 그게 그러니까 내모토 너는 어디가 내 마음에 들었는지 궁금해서. 지금껏 내내 묻지 못했다. 외모를 포함해서 나는 나 자신에게 자신이 없었다. 내모토의 입술이 움직였다. 그는 수줍어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내 매력이 한둘이 아니지만 무엇보다 난 너와 같이 있으면 즐거웠어. 대화할 때도, 같이 밥 먹을 때도, 구로랑 놀 때도. 너와 같이 있으면 난 마냥 즐거웠어. 그리고 우리 단골 식당에서 돈가스 덮밥을 주문하는 것도 난 좋더라. 뭐? 왜냐면 다른 여자들은 창피하다고 돈가스 덮밥 같은 건 잘 안 시키잖아. 난 네가 눈치 안 보고 돈가스를 입에 잔뜩 넣고 우걱우걱 씹는 게 보기 좋았어. 그럼 말 나온 김에 나도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내모토 너는 젓가락 쥐는 법이 아주 엉망이야. 내가 가르쳐줬는데도 못 고치잖아. 내가 입을 삐죽거리자 내모토는 난처한 듯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다. 못마땅한 듯 투덜거렸지만 속으로는 기뻤다. 나를 쳐다보는 내모토의 눈빛이 무척이나 그다웠기 때문이다. 넌 옛날부터 솔직하고 꾸밈이 없었어.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마. 만약에 말이야. 진짜 만약에 말인데.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자 미리 준비했던 질문을 던져보기로 했다. 용기가 필요한 질문이기에 잠깐 주저하다가 한 호흡 고른 다음 입을 열었다. 나중에 네가 죽으면 나도 따라 죽겠다고 하면 어쩔 거야? 유령열차 안에서는 상대방에게 곧 죽는다는 사실을 알리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다. 그래도 이 정도 질문은 허용될 듯 싶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꼭 물어보고 싶었다. 작전이 통했는지 어젯밤처럼 열차가 사라지지는 않았다.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그를 다그치듯 말을 이어나갔다. 그냥 하는 소리니까 장난이라 생각하고 대답해봐. 만약 네가 죽고 용서 안 해. 절대 용서 안 해. 네모토가 망설이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너를 정대로 용서 못해. 주먹으로 후려치는 듯한 그의 말투에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좀 전까지의 다정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매섭게 노려보는 시선만 남았다. 그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이구치, 네모토가 차분하게 내 이름을 부르면서 굳은 표정을 풀었다.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건 단 하나야.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것. 구로랑 신나게 놀고 돈가스 덮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난 네가 평생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할머니가 돼서도 평생 영원히. 열차가 속도를 떨어뜨리며 지가사키카이간 역에 도착했다. 낯익은 승강장을 보니 기억의 문이 활짝 열렸다. 네모토와 연애를 시작했을 즈음 나는 직장 일로 고민이 많았다. 그날은 쉬는 날이라서 가마쿠라에서 네모토를 만나 밥을 먹고 오다와라로 돌아가려고 열차를 탔다. 식당에서도 귀가하는 열차 안에서도 그는 내 고민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었다. 그 다음날 나는 지가사키 해안 근처의 복지시설에 가서 일손을 거들기로 되어 있었다. 아침부터 일을 시작해야 해서 인근 호텔에 방도 잡아두었다. 지가사키 카이간 역에 도착해 네모토와 헤어진 후 승강장 벤치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내일 일을 생각하니 호텔 방에 들어가는 것도 싫었다. 벤치에 몸을 박긴 그때 누가 내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고개를 들자 옆에 네모토가 앉아 있었다. 네모토, 네가 어떻게 여기에?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있어야지. 네모토는 다음 역에서 내렸다가 일부러 되돌아왔다. 아마도 출발하는 열차 안에서 벤치에 앉아 고개를 떨구는 내 모습을 봤을 터였다. 그렇게 그는 막차를 놓치면서까지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네모토,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열차가 다음 역인
니시유기야마 역을 향해 출발했을 때 내가 물었다. 그야 당연히 여기까지 말하고 그는 둥글게 휘어진 눈매로 다음 말을 이었다. 너니까. 히구치니까.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어서 가슴에 둥근 파장이 일었다. 네모토는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있었구나. 나는 시선을 사로잡는 미인이 아니다. 그렇다고 몸매가 좋은 것도 아니다. 돈이 많은 부자는 더더욱 아니다. 이런 나를 네모토가 택했다. 사랑해 주었다. 지켜 주었다. 네모토를 생각할 때마다 맨 먼저 떠오르는 건 체험학습을 가서 우동을 주문했던 그날 그가 내 옆에 앉았던 일이다. 네모토는 가난했던 나를 더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주었다. 각박한 세상에서 네모토처럼 남을 살뜰히 챙기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요즘도 매일같이 기억한다. 폭우가 내리던 날 숲속에서 시로와 맞붙었던 일. 물이 불어난 호수에서 네모토를 끌어당겼던 일. 가슴을 포근하게 물들이는 기억 속 장면마다 네모토가 있었다. 네모토가 있었기에 내 인생은 빛이 났다. 이번 역은 니시유기야마 역입니다. 어딘가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한 안내 방송을 들으면서 토트백에서 반지 케이스를 꺼냈다. 네모토, 오늘 나 말이야. 내가 목구멍에 말이 걸려 소리를 내기 힘들었지만 나 자신을 다독이면서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오늘 반지 가져왔거든. 네모토, 너에게 아직 한 번도 반지 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잖아. 반지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반지를 꺼냈다. 내 손가락에 끼우려는데 네모토가 반지를 획 잡아챘다. 잠자코 있자 그가 내 왼손을 살포시 잡았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손에 쥔 반지를 네 번째 손가락에 조금씩 밀어넣었다. 그렁그렁 고였던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다. 잎사귀에 맺힌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아름다운 눈물 줄기가 천천히 두 뺨을 타고 흘렀다. 네모토와 입을 맞추었다. 부드러운 그의 입술이 닿자 결코 말로는 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몸속에 가득 채워졌다. 열차가 급격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이를 악물어 눈물을 삼키고는 매몰차게 그에게서 입술을 뗐다. 자리에서 일어나 문 앞까지 걸어간 나는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한 번 더 네모토의 얼굴을 보면 열차에서 내리지 못할 것 같아서였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이 남아있다. 고맙다는 말. 그에게 마음을 담아 고마웠다고 전해야 한다. 열차의 바퀴가 서서히 멈추면서 삐걱삐걱 쇳소리를 냈다. 마음을 다잡고 몸을 돌려 세워야 한다. 그러나 말을 하려다 말고 다시 집어삼켰다. 차마 말할 수 없었다. 마지막 인사로 고마웠다고 말하고 나면 그와의 이별을 정말로 인정해야만 하는 것 같아서. 네모토, 사고 나고 나서 울고 울고 또 울다 지친 내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자리한 감정. 그건 고마움이 아니었다. 그러니 고마웠다고 말할 수 없다. 안녕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를 사랑하니까. 네모토, 문이 열렸다. 손가락으로 눈물을 쓱 닦았다. 나는 그를 향해 돌아서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웃음을 지어 보이며 입술을 움직였다. 네모토, 다음 주 생일날 카레 만들어줄게. 바다를 등지고 세워진 이 교회는 사방이 유리로 둘러싸여서 신랑 신부를 위한 버진로드가 길게 깔려 있었다. 유리창으로 밝은 자연광이 쏟아져 들여와 실내를 물들였다. 유령 열차를 탔던 다음 날 나는 예식을 올릴 예정이던 가마쿠라의 호텔을 방문했다. 이미 2달 전에 예약은 취소했지만 마지막으로 식장을 한 번 더 눈에 담고 싶어서였다. 히구치님이시죠? 교회에서 호텔 본관으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젊은 여자가 인사를 건넸다. 우리 결혼식을 담당했던 웨딩 플래너였다.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 내가 다 민망할 정도로 그녀가 허리를 깊이 숙이며 애도를 표했다. 네모토님과 결혼식을 치르지 못하게 된 일은 웨딩 플래너로서도 또 한 여자로서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에요. 폐를 끼치게 돼서 제가 더 죄송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이 호텔에 처음 찾아왔을 때부터 시종일관 정성껏 상담해 주었다. 비록 식을 올리지는 못했어도 나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고마웠다. 히구치님에게 이걸 말씀드려야 할지 말지 계속 고민했는데요. 그녀가 난처하다는 듯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실은 네모토님이 피로연에서 동영상을 틀고 싶다면서 저에게 편집을 맡기셨어요. 히구치님을 위한 깜짝 이벤트니까 비밀로 해달라고 말씀하셨고요. 저는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니 그런 사고가 있어도 좀처럼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녀는 여기까지 말한 다음 이미 동영상이 완성됐다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더는 말을 잇지 않는 모습에서 내 결단을 기다리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보여주세요. 내가 부착하자 그녀는 알겠습니다. 라면서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다. 그녀가 세심하게 마음을 써준 덕분에 우리가 피로연을 열 계획이었던 홀에서 동영상을 보게 되었다. 그녀를 따라가 홀 안에 방을 들였다. 150명은 좋게 들어갈 법한 넓은 방이었다. 테이블은 놓여있지 않았지만 내일 피로연이 열릴 예정인지 호텔 종업원들이 구석에서 꽃장식과 이름표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쪽에 앉으세요. 남자 종업원이 둥근 착자를 들고 와 홀 중앙에 내려놓았다.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 다음 의자에 앉아 몸을 기대자 웨딩 플래너가 허브티를 가져다 주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녀가 신호를 보내자 실내가 컴컴해졌다. 정면 천장에서 대형 스크린이 스르르 내려왔다. 히구치에게. 새하얀 스크린 중간에 손글씨가 떠올랐다. 글자가 사라지면서 널따란 숲속 전경이 화면 위로 윤곽을 드러냈다. 곧이어 화면 속에 등장한 흰색 강아지 한 마리가 숲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숲속 비탈길, 호숫가, 그리고 그때 그 언덕까지. 스크린에 등장한 건 네모토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찍었던 시로의 동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고등학생이었던 내가 리드줄을 쥐고 시로와 산책하고 있었다. 후수를 등진 채 쪼그리고 앉아있는 내 입가를 시로가 혀를 내밀어 할짝거린다. 시로에게 첫 키스를 빼앗았다며 얼굴을 찌푸리는 나. 깍지 낀 두 팔을 베개 삼은 나와 시로가 언덕 위 잔디밭에 누워있다. 휘구치 활짝 좀 웃어봐. 네모토의 말에 따라 V 사인을 하면서 기분 좋게 웃는 나. 동영상 속에 나는 계속 웃고 있었다. 즐거워 보였다. 행복해 보였다. 아니, 행복했다. 적절한 속도로 넘어가는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다. 동영상을 보고 있자니 메말라 있던 마음이 물기를 머금은 듯이 촉촉해졌다. 숲속은 사라지고 화면엔 네모토의 본가가 등장했다.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네모토가 마당에서 시로에게 프리스비를 던지고 있었다. 제대로 좀 던져 시니치로.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그때 느닷없이 네모토의 발치에 있던 까만색 작은 새끼 강아지가 화면 속으로 들어왔다. 그로도 프리스비 할래? 그가 쪼그려 앉자 신이 난 강아지가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그 강아지를 확대한 화면과 함께 네모토의 나레이션이 흘렀다. 구로는 시로의 새끼야. 나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일부러 말 안 했어. 네모토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당시 그 숲에는 시로 말고 까만 개도 있었다. 시로와 사이가 좋아서 마치 연인처럼 둘이 자주 붙어 다녔다. 네모토가 키우고 있던 구로는 시로와 그 까만색 강아지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였던 것이다. 시로와 구로가 장난치며 노는 영상이 흐르면서 네모토가 말을 이어갔다.
네가 오카야마로 전학 간다는 소식을 듣고 쌀쌀맞게 굴어서 미안했어. 그때 나는 너와 헤어진다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 그래서 얼굴을 보고 잘 가라는 인사도 못했고. 네가 오다와라를 떠나기 전날엔 숲속에도 안 갔어. 돌이켜보면 너무 유치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시로가 우리를 잘 따르게 되고 나서도 난 시로를 집에서 키울 생각이 없었어. 시로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고 나면 더는 숲에서 너를 만나지 못할 것 같았거든. 네가 떠나고 나서야 시로를 우리 집에서 키워야겠다고 마음먹었어. 숲에서 너와 마주친 그날부터 나는 계속 너를 좋아했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에 남아 있었던 것도 어쩌면 희구치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었어. 영상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그는 나에게 직접 속삭이듯 말했다. 오늘 피로연 끝나면 둘이서 그 숲에 가자. 운동화를 신은 채 희뿌연 개골창을 첨벙거리며 걸었다. 발에 감기는 수초의 촉감이 낯설지 않다. 좌우에 자리한 맨션도 그때 그대로였다. 너무 빨리 가지 마, 구로. 앞장서 가던 구로가 용수로에 걸려있던 다리 앞에서 뒤를 돌아보았다. 빨리 오라고 재촉하듯 꼬리를 휙휙 흔들면서. 내 모터가 준비한 동영상을 보고 사흘이 지나 나는 구로를 데리고 그 숲을 찾아갔다. 수풀을 헤치고 들어간 숲속은 깜짝 놀랄 만큼 변한 게 없었다. 호숫가에 있던 작은 통나무 집도 여전했다. 구로를 앞세워 숲속 언덕으로 발을 옮겼다. 끝내주는 전망, 광택이 흐르는 통나무 의자, 그리고 가지런하고 파릇파릇한 잔디. 여기도 그대로네. 구로가 잔디밭에 몸을 누이는 것을 보고 나도 옆에서 양팔과 다리를 넓게 벌린 채 큰 대자로 누웠다. 그렇게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으려니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이 언덕에서 네모토가 해줬던 말이 머리를 스쳤다. 희구치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지만 아버지의 분신인 넌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기뻐하면 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너의 행복이 고스란히 아버지의 행복이 될 테니까. 핏줄이란 그런 거잖아. 언덕 위에서 구로가 좋아 죽겠다는 표정으로 바쁘게 뛰어다녔다. 나는 생각했다. 구로는 시로의 피를 이어받았다. 구로가 기뻐하면 죽은 시로도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내게 찾아와준 내 뱃속의 생명이 기뻐하면 내 모토도 틀림없이 기뻐할 것이다. 그저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는 것이 내 모토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내가 인생의 위기에 맞닥뜨릴 때마다 그가 내 곁을 지켜주었다.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와 엄마를 잃고 시대에 빠졌을 때도 내 모토는 함께였고 그가 떠나서 인생 최대의 난간에 부딪힌 지금도 내 모토는 내게 우리의 아기를 남겨주었다. 또다시 내 모토가 나를 구했다. 그는 언제나 내게 미래를 선물해준다. 월말에는 살던 방을 정리하고 그의 본가에 들어갈 생각이다. 내 모토의 부모님과 힘을 모아 이 아이를 꼭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나는 몸을 일으켜 토트백에서 물통을 꺼냈다. 내 모토의 유품을 정리할 때 받은 스누피 물통이다. 컵에 따른 보리차를 삼키자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다.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비켜 들어왔다. 하늘에서 뭔가 속삭이려는 듯이 보드레아한 빛이 나를 감쌌다.